견해는 아주 매우 좋은 혹평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이 책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기동 선생님 책 머릿말을 보죠. 머릿말. 내일 앞에 머릿말 거기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주요 참고서로는 박세당의 남아경 주해삼보, 일본의 전석 한문대계 16 장자와 안동님의 장자를 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응. 박세당의 남아경 주해삼보. 이기동 선생님도 이 책을 많이 참고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전석 한문대계 일본어로 이 선생님 일본어 잘하시니까 그 장자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님 선생의 장자를 주로 참고했다. 그 다음 보세요. 남아경 주해삼보는 곽상, 역일보, 이밀 그리고 박세당의 주석이 골고루 들어있어 다양한 주석을 접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전석 한문대계는 문헌학적으로 폭넓게 조사해 놓은 것이어서 다양한 주석과 논의를 대할 수 있었다. 또 안동님의 장자 또한 많은 주석들을 열거해 놓아 참고가 되었다. 안동님의 장자는 제가 구입해 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안동님 장자보다 여기 안병주 선생님의 이 장자가 더 자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안병주 선생님의 장자는 지금 1권은 4편만 지금 돼 있고 2, 3, 4까지 나왔습니다. 2, 3, 4까지 나와서 외편, 자편까지 다 번역이 끝난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 건실한 책입니다. 이기동 선생님 책은 읽다가 이제 대충 지나가면은 괜찮은데 자세하게 지나가려면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해설을 좀 같이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설 1번이 장자의 시대와 장자의 삶. 그 책도 마찬가지죠. 앞에. 네. 장자의 시대와 장자의 삶.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장자가 맹자하고 같은 시대 분이에요. 그래서 전국 시대죠. 전국 시대.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때는 춘추 시대를 지나 전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춘추 시대에는 그래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주나라의 왕실에 대한 권위와 체면이 조금 남아 있었으나 전국 시대에는 그 권위조차도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고삐 풀린 야생마와 같은 상태가 되어 혼란이 극에 달했고 전쟁이 도처에서 발발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상인들은 장사를 할 수 없었으며 공업기술자들도 공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굶주리고 얼어 죽는 시체가 길에 즐비했다. 이를 바라보는 지식인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 많은 지식인들은 여러 가지 구제책을 내놓았다.
그 구제책이 이른바 사상이란 것이고 그 사상을 제시한 사람이 사상가이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사상가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춘추 전국 시대에 가장 많은 사상가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대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많은 사상가들 중 으뜸이 되는 사람은 역시 공자였다. 공자는 당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혼란의 근본 원인을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의 부조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동아시아의 고대 사회에는 동부 문화권과 서부 문화권이라고 하는 양대 문화권이 있었다. 동부 문화권을 주도하는 사람은 이족이었다. 후대의 중국인들은 그들을 동이족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족이 동쪽에 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므로 우리들은 원래 이름대로 이족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 이족이 한국인들의 조상님들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이족들은 대륙의 중앙으로 진출하여 많은 문화를 전파했고 은나라라고 하는 문화국을 건설했다. 그 은나라가 서부 문화권의 사람들이 세운 주나라에게 정복당하여 중원 지방은 서부 문화가 주도하에 넘어갔다. 말하자면 전통 문화였던 동부 문화가 외래 문화인 서부 문화로 대치되었던 것이다. 서부 문화에 의한 동부 문화의 말살로 말미암아 양대 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했다. 공자는 이 양대 문화의 부조화를 혼란의 극복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혼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공자의 사상은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조화를 위한 중용 사상이었다. 이족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 문화는 정신 문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서부족의 문화는 물질 문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족의 문화와 서부족의 문화를 조화시키는 중용 사상은 내용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적 삶과 육체적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 공자의 중용 사상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 처방이었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당시의 성급한 정치가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공자의 사상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공자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공자의 사상보다 더 직접적이면서도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는 사상을 제시한 사상가가 출현하였다. 바로 묵자이었다. 오랜 전란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직시한 묵자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전쟁을 중단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전쟁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사람들이 남과 자기를 구별하여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남의 집의 것을 자기 집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며 남의 나라의 것을 자기 나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이 달라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 물질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부족한 물질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 등에 있다고 파악한 묵자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으로서 남의 것을 자기 것과 똑같이 사랑하고 남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사랑하며 남의 나라의 것을 자기 나라의 것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겸해설, 의견과 주장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버리고 윗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따름으로써 그 윗사람을 중심으로 모두의 의견과 주장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상동론, 그리고 물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비생산적인 음악이나 예술 등을 하지 말 것, 운명론을 믿지 말고 열심히 노동을 할 것, 장례식 등의 예식을 검소하게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게 오늘날 거의
공산주의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겸해설, 상동론, 묵자의 사상은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묵자를 둘러싸고 거대한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침략을 응징하기 위하여 방어전에 참가하기도 하고 대리전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묵자의 사상은 목적의식이 너무 강하여 유연성을 상실했다. 네, 요거 밑줄 쳐놓으세요. 공산주의, 커뮤니즘도 마찬가지죠. 목적의식이 너무 강하죠. 겸해를 실천하여 남의 아버지와 남의 나라를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나라처럼 사랑한다면 가정이나 나라가 서로 미워하여 발발한 전쟁은 중단될 수 있다. 또 상동을 실천하여 윗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면 의견 불일치로 발발한 전쟁은 중단될 수 있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음악과 미술 등의 예술을 추구하지 않고 생산에만 힘쓰며 장례식을 할 때도 관이나 곽을 사용하지 않고 시신을 그저 땅에 묻기만 하여 노동을 열심히 한다면 물질이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질 부족으로 야기된 싸움은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실천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자연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약해진 사람들은 실천하기 어렵다. 여기까지요. 윗사람이 잘못된 의견을 피력할 때도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견해를 억누르고 윗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면 불만이 생길 것이다. 이 불만은 처음에는 참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쌓여 극에 달하면 폭발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염려하여 등장한 사상가가 맹자이었다. 맹자는 실현 가능성이 결여된 묵자의 사상이 강요될 때 나타나게 될 심각한 사태를 염려했다. 그러기하여 그는 묵자가 제시한 방안들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선 묵자의 겸해설을 반대하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우선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의 부모를 사랑하며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의 자녀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한 다음에 만물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단계적 실천주의였다. 그리고 묵자의 상동론에 반대하여 윗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의견이 옳을 때 따르고 틀릴 때 항거해야 하는 의리사상을 제시했다. 의리사상. 맹자의 의리사상.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망한 부모를 장례 지내는 것은 사람의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므로 어느 정도 이해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고 주장했다. 맹자 외에도 양자라는 사람은 극단적 이기주의를 주장하여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고획, 기치, 등릉자, 송견, 윤문, 팽목, 전병, 신도, 해시 등등 수많은 사상가들이 각자 자기의 학설을 내놓아 어지러이 논쟁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쟁은 전국시대의 혼란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이 사상가들이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모든 사상가들이 각자의 사상을 표출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대표자가 장자이었다. 네, 요거 밑줄 치세요. 모든 사상가들이 각자의 사상을 표출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대표자가 장자이었다. 장자는 혼란이 극에 달한 전국시대 때 지금의 하남성 귀덕부 상구현 부군인 이거 중요합니다. 송나라. 장자의 출생지가 송나라예요.
송나라 중에서 몽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송나라? 몽? 밑줄 치시고요. 송나라는 어떤 나라죠? 전국시대의 송나라는 바로 주나라의 전신인 은나라. 은나라가 망하고 거기 왕족들을 송나라에 한 나라죠. 역시 장자도 공자도 역시 송나라 출신이죠. 조상들이 송나라에서 이제 노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여튼 노자도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노자도 송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상가들이 이 송나라에서 주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특히 장자의 고향이 송나라 몽이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의 성은 장이고 이름은 주이다. 그의 생물 연대는 확실치 않지만 기원전 370년경에 태어나 300년경까지 살았다고 추정된다. 공자보다 약 150년 정도 늦고 맹자와는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다. 장자의 전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장자의 전기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기원전 1세기에 쓰여진 사기, 삼하천의 사기, 노장 신안열전의 노장 할 때 이 장이 장자죠. 앞에 노는 노자, 장자. 거기에 약간 기록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일찍이 고향에서 송나라, 몽에서 옷나무를 심은 밭을 관리하는 칠원리, 이 칠자가 오칠자입니다. 오칠자. 칠원, 원이 옷나무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관리로 지냈고 위나라 왕의 초빙을 받았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유유자적하게 살았다는 것 정도밖에 없다. 장자는 우선 당시 모든 사상가들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치시고요. 장자는 그 당시에 모든 사상가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상가들의 주장하는 모든 이론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물론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특히 제물론이 모든 이론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제물론에 있는 얘기들은 이제 본문 읽을 때 할 거니까 건너뛰고요. 조금 이루어진 것은 유가와 묵가의 사상이고 번지르한 미사 여구는 그들의 이론이다. 오늘날의 도교,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등도 장자의 눈에는 역시 조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구속되어 진리의 진면목을 놓쳐버릴 것이다. 이를 장자는 진리가 숨는 것으로 표현했다. 진리가 숨을수록 그 진리를 표현하려는 말에는 점점 더 미사유가 가해질 것이다. 미사유가 가해질수록 진리는 점점 더 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리에 대한 주장들 간의 간격이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논쟁이 격렬해질수록 논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입장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기 입장과 다른 것을 비난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마련. 사람들이 서 있는 입장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관찰하기 위한 논쟁이 일어나면 그 논쟁은 끝이 없이 전개된다.
장자는 이를 간파했다. 네, 여기서부터 밑줄 치듯 장자는 당시의 사상가들이 주장한 이론은 모두가 자기의 입장에서만 옳은 것이므로 입장을 달리하면 옳지 않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러므로 자기 이론이 옳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 반대의 이론을 주장할 것이므로 혼란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것은 책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할 때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책이다라는 말로 바꾸어야 된다. 이쪽에서 보면 이것이, 저쪽에서 보면 저것이 되고, 저쪽에서 보면 저것이, 이쪽에서 보면 이것이 된다. 이것이 저것이 되고 저것이 이것이 된다. 이것이 없는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는 이것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책이다라는 말은 남에게도 통용되는 말이 아니므로 남에게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물론의 얘기들을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제물론의 얘기들은 우리가 본문에 읽으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그 제물론 얘기는 건너뛰고요. 20쪽에 장자의 삶은 이러한 입장으로 일관된다. 여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찾으셨어요? 네. 장자의 삶은 이러한 입장으로 일관된다. 그는 몹시 가난하게 살았으나 한 번도 가난함이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정치에 가담하기를 부탁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정치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옳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므로 장자의 사상에서 보면 부질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장자는 정치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자연히 묻혀 유의 살았다. 그에게는 몇몇 제자가 있었지만 다른 학파의 제자들과는 달랐다. 다른 학파의 제자들은 제자들이 조직이 있고 계통이 있으며 그 학문이 체계적으로 전수되었다. 그러나 장자의 제자는 조직이 없다. 그저 자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장자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결코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가 임종을 맞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화가 전해진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를 보면 요거는 이제 좀 읽어보세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장자 자편 여러 구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제자들이 이제 후장할 것을 생각하니까 후장하지 마라. 응? 땅속에만 묻어두면 개미나 땅강아지들한테 주는 거다. 정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여러 구에 있는 내용들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장자는 12선악의 판단의 중지를 주장했던 생전의 주장을 최후의 순간까지 관찰했다. 요거 밑줄 치시고요. 판단의 중지, 섣불리 뭐가 어떻다고 판단하지 마요.
이러한 장자의 삶의 배경에는 어떠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을까? 장자는 도대체 왜 시비선하게 판단의 중지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상이 있었기에 그처럼 특이하고 그처럼 여유 있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철학의 내용과 체계는 어떠한 것일까? 자, 2번. 그 책에도 있죠? 장자라는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자라는 이름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책은 서기 4세기, 그러니까 AD 4세기를 얘기하는 서진시대 곽상이라는 사람이 정리하고 주석한 것이다. 예, 곽상, 서진시대 곽상. 이건 기억해 둬야 됩니다. 곽상이 정리한 장자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전부 몇 편? 33편입니다. 4편, 외편, 자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분리한 사람이 곽상이에요. 4편에는 뭐가 있냐? 7편입니다. 7편. 소요유, 재물론, 양생주,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 응제왕, 요 7편. 그래서 장자가 요거는 직접 쓰신 거다. 학자들 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7편은 특히 장자에 있어서 중요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외편은 15편입니다. 변무, 마제, 거협, 제유, 천지, 천도, 천운, 각의, 선성, 추수, 지락, 달생, 산목, 전자방, 지부규, 달 5편이 있고요. 좌편은 11편입니다. 경상초, 소무기, 칙양, 외물, 우원, 양왕, 도첩, 설검, 어부, 여러구. 아까 여러구에서 장자가 죽을 때 제자들하고 했던 얘기들이 여러구에 나오죠. 천하편. 그래서 4편은 장자가 직접 쓴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4편은. 외편과 좌편은 장자의 제자들이나 또는 그 다음 제자들이 만들어서 껴넣은 게 아니냐. 위의 분류는 곽상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한서 예문지에는 52편의 장자가 유행하고 있었다고 하고 전환시대 때에는 현존 장자보다 2배쯤 되는 방대한 분량의 장자가 있었던 것 같다. 또 육덕명이 편찬한 경전선문의 서록에 의하면 곽상이 살고 있었던 서진시대에도 현존의 33편 이외에 최선이 주석한 27편본과 향수가 주석한 26편본이 있었다. 이들 장자는 그 뒤 멸실되었으므로 오늘날 전하는 것은 곽상이 주석한 33편 본뿐이다. 현존 장자의 33편 중에서도 어느 것이 장자가 직접 쓴 것이고 어느 것이 장자의 사상을 가장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학자들 간에 대체로 수긍되는 견해는 4편, 7편을 장자가 직접 썼거나 아니면 장자의 사상을 가장 충실히 담고 있는 것이고 외편 15편과 좌편 11편은 장자 사상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구현된 것이라는 것이다. 당나라 때의 현종은 장자를 매우 흠모하여 장자를 남화진인으로 추존하였는데 그 이후로 장자를 남화진경, 남화경으로 부르기도 했다. 장자는 그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 우원이라고 하는 특이한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 우원, 네,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장자의 내용 중 10분의 9가
우원으로 되어 있고 그 우원 중에서도 10분의 7이 중원이며 중원도 밑줄 치시고요. 그 사이사이에 다시 치연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우원, 중원, 치연. 우원이라 함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유나 상징 또는 암시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의 뜻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화술이다. 직접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임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식입니다. 탕임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우원입니다. 그런데 우원 속에도 중원은 뭐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권위자에 의탁하여 권위자가 한 것처럼 꾸며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우원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나 상징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중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원은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의탁한다는 거예요. 장자가 즐겨 의탁한 권위자로는 황제, 노자, 공자 등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인 경우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실제하지 않은 전설적인 인물인 경우도 있다. 장자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의 사상을 피력하였다. 치어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말처럼 앞뒤의 맥락과 논리성을 갖도록 다듬지 않고 생각나는 것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장자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장자의 사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장자의 사상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자를 읽을 때도 다른 서적을 읽듯이 문자 그 자체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문자의 이면에 숨어있는 장자의 사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장자는 그 진면목을 드러낼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장자 자체가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원, 중원, 치연 이런 걸 통해서 비유가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장자 사상에 대한 이해도 뭐 천차만별로 달라요. 우리 이기동 선생님이 이제 3번에서 장자 철학을 이런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여러 얘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장자 철학을 심지어 뭐 유물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보시는데 이기동 선생님이 장자 철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혼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장자 철학의 필요성 있습니까? 네, 있죠. 여기 이제 앞에 부분은 좀 쫙 읽어보세요. 지금 서양 문화 사조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의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쭉 나와서 30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를 방관만 한다면 결국 인류 사회는 파멸을 하고 말 것이다. 인류 사회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대 문화의 출발점을 찾아 그 출발점에서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데 있다.
지금 여기 따라오고 있죠? 한명우 교수님? 서 선생님? 예, 지금 30쪽 따라오고 있죠? 현대 문화의 출발점을 찾아 그 출발점에서의 방향을 바꿔놓는 데 있다. 찾으셨어요? 최한식 선생님? 찾았어요? 현대 문명의 출발점은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육체로 보는 물질주의적 사유 형태이다. 그렇다면 현대 문명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 방법은 인간을 육체적 존재로 보는 사유 형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장자의 사유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장자에 의하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장자적 사유를 바탕으로 내 몸을 나의 본질로 보는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대 문명의 병폐를 치유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기동 선생님은 지금 현대 문명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 코어가 장자 사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대 문명의 본질은 물질에 있는 건데 장자 사상은 그 반대적인 대척점이죠. 물질이라고 한다면 정신에 있는 거죠. 현대 문명이 현실에 있다고 한다면 장자의 사상은 초월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기동 선생님에게는 이 장자 사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유교나 불교도 결국 발달되면 장자식으로 발달된다. 그래서 멈춘다. 대표적인 얘기로 이제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음과 몸을 두 요소로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에도 정신적 행복과 육체적 행복으로 나눌 수 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며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면 분명 행복한 생활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적인 행복을 동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육체적 행복감은 분명히 상승했다. 그러나 정신적 행복은 어떠한가? 오히려 정신적 행복감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로 거슬러 갈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자는 옛날로 갈수록 진리가 실현되었다고 한다. 네, 이 면에서는 공자도 마찬가지죠. 이는 장자가 정신적 행복을 추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장자의 철학을 이해하면 사람은 정신적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장자의 철학은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자 철학은 정신적 행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대신 육체적 행복을 등한시하고 문명을 거부하는 정신 때문에 장자 철학에 심취하게 되면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데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장자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은 정신적 행복을 얻을 수는 있지만 현대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장자 철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KBS의 마부리족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맨 끝줄에 보면 장자 철학은
타양에 사는 사람이 늘 그리워하면서도 가지 못하는 고향 같은 존재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이게 이기동 선생이 바라보는 장자 철학의 정의예요. 타양에 사는 사람들은 장자 철학은 그러니까 고향 철학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에서 살지를 못하고, 고향에 사는 사람은 진짜 고향에 사는 사람은 마부리족 같은 사람들만 고향에 사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고향에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장자를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리워하면서 가지 못하는 그런 타양살이하는 존재. 그래서 이제 그 다음 4번에 나오는데 유교, 불교가 전부 그런 타양살이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자 철학의 얘기를 지금 더 확장시켜서 지금 넓힌 게 4번 장자 철학의 사상사적 흐름입니다. 자, 우선 3번에서 이기동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장자 철학은 현대 문명을 치유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다. 자, 그런데 이 장자 철학은 고향 철학이어서 현실과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 마부리족 같은 사람들 아니면은 장자 철학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기가 힘들다. 자,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4번입니다. 장자 철학은 본래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철학. 요거 밑줄 치세요. 요 이기동 선생님의 장자 철학에 대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본래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의 철학. 마부리족, 앞에서 얘기했던 마부리족. 이에 비하여 유교와 불교는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세계는 인간의 의식에 의하여 만물이 구별되고 개인과 개인이 서로 경쟁하는 경쟁사회라면, 본래 세계는 인간의 의식을 가지기 이전의 혼돈의 세계다. 요거 밑줄 치세요. 네, 본래 세계는 다시 말하면 혼돈이에요. 이 혼돈이 뭐냐? 혼돈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장자에서 혼돈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요. 장자의 세계에는 혼돈은 우리가 혼란스럽다 하는 혼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걸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용에서 미발의 중이에요. 그러므로 본래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말하는 알미 없고 언어가 없으며 행위가 없다. 예, 미발의 중 상태. 언어가 없죠. 행위가 없죠. 알미 없죠. 미발의 중. 그러므로 그들은 무언과 무지와 무의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장자도 말이 없어야 할 것인데 장자는 두꺼운 책이 될 정도의 말을 많이 남겼다. 거기 이제 지금 그림 본래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유교는 현실 세계를 반으로 나눠서 이 무한자가 하늘입니다. 유교는 이 타양을 고향으로 만드는 거고, 불교는 여기를 버리고 저 본래 세계로 가는 거다. 이런 설명을 이러한 자기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장자 철학을 실천한 사람은 매우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들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논어에 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도 장자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장자 철학의 실천자 중에서 장자만이 많은 말을 남겼으므로 장자가 그들 중에서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장자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가 회사 가보니까 맨 그런 얘기 하니까 다른 사람들 물어봐. 그래도 관심이 없어. 나랑 똑같아. 장자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양을 하거나 학문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물이 흐르듯 무심히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걔는 백족되는 거를 서브를 확 요약을 잘해. 한동. 자기는 그런 건 잘할 수 있다잖아. 자기가 그 이렇게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관점을 갖고 요약을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잘하는데 시각화를 못하는 거야. 근데 시각화는 배우면 되거든. 자, 그래서 유교 철학자와 불교 철학자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 좀 읽어보시고요. 불교는 그러니까 버리고 떠나기. 유교는 현실 세계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타향을 고향으로 전하는 철학이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는 오히려 출발점은 같다. 타향 속에서 출발한다. 목적으로 하는 철학도 같다. 다만 그 방법이 유교와 불교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기도 선생님의 이제 유교 불교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철학은 본래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무대에 나오지 않는다. 현실을 이끌어가는 사상은 언제나 유교와 불교이다. 그러나 유교와 불교는 다 같이 장자 철학의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형이상학적 이론이 고도로 발달하면 장자에 접근한다. 그리고 장자에 접근하는 순간 그 이상의 이론이 발전하지 않고 조직이 와해된다. 무의자연을 실천에 의한 당연한 귀결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교, 선종, 6대 종사, 해능 대사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 7대 종사가 생기지 않죠. 무의자연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양명학도 주자학에서 양명학이 이제 발전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기동 선생님의 불교와 양명학에 대한 견해예요. 자, 그래서 37쪽 그 밑에 쪽에 보면 이처럼 장자의 철학은 스스로가 역사를 끌고 가는 주역은 되지 않지만 유교나 불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상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그러니까 이기동 선생님 생각에는 해능, 육조 해능 대사 속에 장자가 나온 거예요. 양명학 속에 장자가 잠깐 나온 거예요. 불교 속에서 장자가 불교가 최고도로 발달됐을 때 장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성리학이 양명학에서 최고로 발전되었을 때 장자가 드러난. 더 발전하고 그런 건 없다. 이기동 선생님의 그 장자에 대한 설명,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른 책들의 소개들을 잠깐 좀 소개하고 그리고 소요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